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번 긴급 점검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뭘 점검하나요? 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전 세계의 군대와 방산 업체한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어떤 무기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따라서 군과 업체들도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교리를 다듬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한편 방산업체들은 어떤 무기 시스템에 중점을 둬야 하는가 등등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진짜 일개 유튜버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무기 체계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현재 우리가 시급히 필요한 무기 체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우선순위. 네,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뭐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이런 게 없이 죄다 시급해요. 죄다 시급하지만 일단 공군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공군의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의 추가 확보입니다. 우리 공군은요, 그동안 4대의 보잉 E737AEWNC 피스-I를 운용했습니다. 운용 결과는 비교적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요, 이 한국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가 확장됐거든요. 이 카디즈의 확장과 또한 이 조기 경보기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 등에 따라서 공군은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7년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이 새로운 조기 경보기를 확보하려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공군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2대 먼저 두려고 또 이제 2대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2대씩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4대를 일괄 도입한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 국방위에서 지난해 말 2022년도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예산 3,284억 원을 전액 감액했죠. 이 이유가 뭐냐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4대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4대를 획득할 경우에는 소요와 타당성을 재검토해라.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1년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의견 뭐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일단 뭐 4대를 들여오기 위한 조치니까 제가 이건 뭐 별말 안 하겠고요. 우리 공군의 ROC를 충족한 이 조기 경보 기종은요, 당연히 우리가 쓰고 있는 E737 기종, 그 다음에 스웨덴 사브가 개발한 글로벌 아이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ELW2085 요거예요. 근데 사실 스웨덴하고 이스라엘은 우리 ROC를 충족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기종은 E737 뿐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E737AWNC는요 이게 수출용 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이유로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미 공군 내에서는 31대의 AWACS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한 몇 대씩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리고 이게 설상가상으로 이제 글로벌 대유행으로 인한 공군망이 악화됐잖아요. 여기에다가 달러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E737의 대당 가격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영국하고 나토 그리고 미 공군이 E737 AWNC 도입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다소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4대를 도입할 경우에는 거의 4조 원이 드는 셈이죠. 일부에서는요, 국내 개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업체 측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5년 안에 이거 공군의 ROC를 만족시킬 기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이 좀 시급히 좀 이게 돼야 됩니다. 자, 공군에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공군뿐만 아니라 감시 자산은요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뭐 조기 경보 통제기 외에 특히 무인 정찰기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무인기는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인기는 정찰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대활약을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4대의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대급 사단 및 군단급 무인 정찰기 플러스 이스라엘제 헤론 정찰용 무인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이게 숫자가 충분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군용 무인기 데이터 링크는요,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제어보다는 하드웨어 신호에 의해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개발보다는 해외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요구 기능의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나 기능의 추가 삭제가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호크를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소프트웨어를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성능 개량을 통해서 통신 성능이 좋아지더라도 보안상의 이유로 메시지와 전송 구조 등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손을 대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업그레이드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 지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이 불가능한 게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들여온 그런 무인기 시스템인데,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무인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한마디로 뭐냐, 우리 손으로 무인기를 더욱 발전된 모델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숫자도 굉장히 늘려야 한다. 또한 정찰뿐만 아니라 바이락타르나 RQ-9 리퍼 같은 이런 공격용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곡사포로 적을 때리는데 이거 곡사포도 한계가 있거든. 근데 이런 정찰용 드론이 공격하되면 이게 쉽게 말해서 3차원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3차원 공격을 할 수 있는 드론이 필요하고, 또한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자폭용 드론도 적극 개발에 나서야 됩니다. 근데 이런 드론의 숫자가 늘면 임무 중복이 되는 게 아닐까요? 임무 중복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네. 고고도용 글로벌 호크가 있는데 네. 뭐 중고도도 있고 뭐 초고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 정찰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 같이 그냥 굉장히 좋은 거 하나 띄워놓으면 되지 뭘 여러 개를 띄우냐. 중고도도 띄워야 되고 저고도도 띄워야 되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무인 정찰기 종류가 많은 이유는요, 서로 운용 방법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로벌 호크와 같은 전략 무인기는요, 적의 전략시설 주변 목표와 상황을 탐색해요. 반면에 사단급의 전술적인 목표, 예를 들면 사단 포병에서 타격 목표 획득 등을 위한 운용하는 이런 무인기 같은 경우엔 전혀 다른 무인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시에는 임무별 핵심 정찰 목표가 한두 개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시예요. 전시에는요, 수많은 목표가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인기 정찰 수요는요,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상실한 그 항공기의 절반이 넘는 게 무인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인기 굉장히 소모가 커요. 그리고 일단 전시가 되면요, 동일 시간대에 전시 정찰 요구량이 이것도 폭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장 환경 속에서 이 무인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인 정찰기 수요 확보 사업에 예산 집행이 좀 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실전에서는요, 무인기가 거의 하늘을 뒤덮다시피 이렇게 촘촘하게 박아놔야 돼요. 그 하늘에 빽빽히 떠 있어서 이 지상 전체를 완전히 레이어앤 백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레이어앤 백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층을 이루면서 동일 목표 임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역을 여러 무인기가 동시에 운용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미 증명이 됐죠, 효과적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인기는 특성상 유인기보다 더 가혹한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격추될 확률도 높아요. 손실될 확률도 높고, 따라서 무인기는 전시 소모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예비 수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고도 무인 정찰기의 체계가 완료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차기 군단급 무인기와 각종 시정 무인기가 그리고 또 속속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멈트 같은 유무인 복합 체계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런 체계들이 완벽히 갖춰질 때까지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중고도 무인 정찰기의 양산은 2023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작전 투입은 2025년에나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체계들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특히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요, 양산 비용만 3,500억이에요. 여타 다른 무인 체계도 양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아마 한국군이 무인기 구색을 제대로 갖춘 데만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량도 죄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국방부가 약 3조 원을 들여서 대형 정찰 위성 12기를 새로 개발해서 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가 한국군 사상 첫 독자적인 정찰 위성 5기를 발사하거든요. 이거 이후의 사업이란 말이죠, 이 12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찰 위성이란 게
정찰위성 하나만 띄워놓으면 다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상 임무에 특화되네. 그러니까 선박 추적에 특화되네. 그러니까 뭐 지상 감시에 특화되네. 뭐 이런 게 다 따로 있어요. 그다음 뭐 이제 탄도미사일 추적에 특화되네. 이건 다 따로 있단 말이야. 이게 하나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정찰위성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해서 감시자산으로 대충 10조 넘게 깨지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 잘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군에서 다음 시급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있습니다. ADD는요,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발맞춰서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 등의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 소요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중거리 공대공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일단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사실 개발에 큰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검토 과정이 완료되면 조만간 공식적으로 개발 사업이 발표될 거예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자국 전투기에 대해 자국산 레이더만 탑재를 허가합니다. 그리고 자국산 레이더에는 반드시 자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만을 허가해요. 그래서 FA-52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기 위해서 미국산 레이더를 탑재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미국의 최우방국인 이스라엘과 일본한테도 미국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더비하고 일본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AAM-4는요, 레이더 직접 유도가 아닌 별도의 무장 데이터 링크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영국만이 유일하게 예외인데, F-35B의 영국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를 통합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이게 F-35B 개발 사업 초창기부터 영국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개발비 부담을 했단 말이야. 그런 파트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사례예요. 그나마 미국은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는 통합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DD는 KF-21은 물론 우리가 보유한 KF-16, F-15K 그리고 F-35A에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고자 인터페이스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선행용으로 34억이 투입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중대역 적외선 시커 기술입니다.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191억이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탐색 개발 명목으로 투입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요, 아마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이중대역 적외선 시커는 뭔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약간 복잡한데 굉장히 쉽게 말해줄게요. 여러분 탑건 매버릭 보셨죠? 탑건 매버릭에서 보면 비행기한테 이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추적하면 뭐 뿌려요? 플레어라고 막 불꽃 막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럼 비행기 안 맞고 그거 쫓아가서 피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중대역 시커라는 건 뭐냐면은 요런 기만체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그냥 불꽃만 쫓아가는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체 자체에서 발생되는 적외선 혹은 자외선도 쫓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기만체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아무튼 요걸 또 개발해야 되거든요. 아무튼요, 이 빠르면 2020년대 후반에 완성돼서 2030년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비하고 체계 통합비 그리고 양산비까지 합치면 역시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개발이 사실상 곤란해요.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유효한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면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을 공대공 버전으로 개조가 가능하다고 메이커는 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단거리에 비해서 이 플랫폼이 현저하게 적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F-16, F-15K, F-35에는 못 쓰잖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에 이게 안 맞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좀 곤란해요. 따라서 일단 급한 대로 단거리부터 개발을 빨리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 공군 파일럿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매년 한 번 이상씩 단거리 미사일 실사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